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6권의 앞부분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권에서 얘기했던 제2편 꿈속의 김하동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꿈속의 김하동 의미가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토지 전체 주인공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서희와 길상이 사실 다른 데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서희와 길상이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읽어보는 재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9장 구만리장천 나는새야에서는 용정으로 오면서 용의가 계속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용의와 월선이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그 내용도 살펴볼 거고요. 서희와 길상이의 결합은 주변에 많은 파장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당혹스러운 파장이 이동진과 김훈장 내면의 밑바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는데, 이 작가님이 얘기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공포,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늘 마주할 수 있을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용정으로 오면서 조선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어요. 특히 이 부분에서는 1911년 있었던 신해혁명, 중국의 정치적 상황이 조선 독립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진지하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걸 같이 정리해 볼 거고요. 친일파들이 있고 밀정들이 많잖아요. 김두수를 중심으로 밀정이 되어가는 윤희병과 송해가 자신의 욕망을 어떤 식으로 접속시켜서 밀정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와 길상의 관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심장을 쪼개어 바치리까에서는 서희와 길상이 본격적으로 서로에게 그동안 가졌던 마음이 어떤 양상으로 되어 왔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길상이는 오래전부터 서희의 야망의 수단으로 자기를 바쳐왔어요. 서희가 자기를 야망의 수단으로 원한다면 뭐든 해줄 수 있지만 결혼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작가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의 순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실 사랑한다 라고 겉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서희의 어떤 성격과 상황상. 그래서 서희로서는 야망의 수단이다 라고 스스로도 말을 하고 있거든요. 서희의 보다 깊은 영혼 속에는 숙명적인 길상과의 애정이 잠을 자고 있었다 할 수는 없을까? 라고 그 본격적인 깊숙한 욕망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12장 회령나들이에서는 길상과 단둘이 회령으로 가는데요. 그 길상이와 소문난 과부댁에 가기 위한 거였죠. 길상이 살림을 차렸다는 그 여자 집에 날 데려다 주어. 저 길상이 아주 깜짝 놀라거든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다니 그럴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길상이 그러면 저는 애기씨한테 하직 인사를 올릴 수밖에 없겠소. 자, 서희가 더 강하게 나옵니다. 마음대로 하려무나 나는 이곳서 떠나지 않을 테니 그 여자를 보기 전에는. 그래서 당황해서 길상이 뛰쳐나가거든요. 자, 그러면서 13장 뜨내기꾼에서는 길상이 자기의 이제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신 종놈이 되어서라도 서희 곁에 있고 싶은 게 너 본심 아니었나? 하지만 길상인 지금 용정에 와서 다른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상태입니다. 나라의 비운보다 서희 비운에 너는 더 많은 눈물을 쏟았다. 그때 넌 평사리 벽촌의 작은 개구리였어. 지금은 달라. 넓은 벌판에 서 있단 말이다. 잘난 사내들, 쓸개가 썩지 않은 사내들이 모여드는 곳이란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길상은 예전에 서희만을 위한 길상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서희와 멀어지려고 애를 쓰거든요. 자, 그럼 14장 목도리에서는 서희의 또 고백이 이어집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서희가 알기로도 길상에게는 좋은 혼처가 많았다. 그것을 다 마다하고 볼품없고 가난에 찌든 아이까지 딸린 과부와의 관계를 숨기지 않고 떠벌리고 다녔다는 것은 그것이 길상의 슬픔이라는 것을 서희는 비로소 느낀다. 그래서 오기내에서 길상의 목도리가 걸려있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오면서 목도리를 하나 사요. 난 길상이 하고 도망갈 생각까지 했단 말이야. 다 버리고 달아나도 좋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철없이 주절되며 운다. 완전히 자기 밑바닥까지 고백을 하는데 이럴 수 있었던 것이 이 회령이라는 장소 덕분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처음으로 자유로운 어떤 기분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어떤 역할이 아닌
길상이를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자유, 고백이 가능했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길상이는 진짜 까무라치게 놀라면서 다음날 돌아가자고 서희를 재촉해서 마차를 타고 오는데 마차가 뒤집히거든요. 악몽이다. 그것은 순전히 악몽이다. 서희의 음성을 듣고 있는 길상은 눈이 희끗희끗 쌓인 언덕 아래서 망가진 인형처럼 기절한 서희를 안고 미친 듯이 입김을 불어넣던 그때 얼굴, 입술의 감촉을 기억할 수가 없다. 실랏 같은 숨결을 뽑아내는 서희를, 솜 두루마기를 벗어 쌓안고 언덕 위로 올라온 일, 그곳서 십리를 걸어 마을에 당도한 일, 마차를 빌려 회령까지 달려온 일, 그 밖의 일을 기억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중간에 길상의 꿈에 바로 이 꿈속의 귀마동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돌아올 귀, 말마, 그래서 귀마동이죠. 그러니까 말이 돌아온다는 건데 여기 말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한 쌍의 남녀라는 겁니다. 자, 이 남녀가 말을 빌려 타고 가서 그 아래에 있는 강을 건너면 영원히 이별을 안 한다는 건데 한 번도 단 한 쌍도 그 강을 건넌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꿈이 지난 다음에 서희는 이제 회복 중에 있고 이 서희가 관심을 갖는 의사에게 이제 길상이도 자기의 마음을 그냥 확고히 굳히는 대사가 하나 나오거든요. 내 처될 사람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서희와 길상이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 내용들을 재밌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이 부분에서 살펴볼 내용이 용의의 월선입니다. 자, 용의는 이제 이민혜를 데리고 떠납니다. 처음엔 주가비와 홍희를 데리고 같이 떠나지만 잠깐 주가비와 이민혜를 강가에 두고 홍희를 데리고 월선이에게 다시 와요. 그리고 홍희를 월선이에게 맡기고 그리고 움막에서 울고 있는 월선이에게 찾아가 용의가 이렇게 말하죠. 가게에 홍희 데려다 놨다. 심히 늙었지만은 공부시키고 네가 키워라. 월선이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 생긴 셈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벌목꾼들 벌이가 좋다더마. 겨울 보내고 산에서 내려올 적에는 이리로 올게. 여름 한철은 가서 농사 지어주고 내 맘 알겠나? 그래서 월선이도 그동안 용의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용의가 이렇게 말합니다. 홀가분해졌다. 자, 서희와 길상이의 관계가 앞에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둘의 결합은 주변에 많은 큰 파장을 가지고 와요. 특히 이 파장은 이동진과 김훈장의 밑바닥을 확인하게 하거든요. 이 둘은 양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파격적인 서희와 길상이의 결합에서 충격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1장 신발이란 발에 맞아야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동진은 상당히 비열한 모습을 보여줘요. 길상이와 서희가 결합될 거라는 건 상현이를 통해서 미리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이 서희와 길상이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둘이 어떤 결론을 내린 다음에 소식을 전해줄 때 기다려야 되는데 이동진이 지나는 길에 일부러 들러서 길상과 동행해서 김훈장에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김훈장은 이동진처럼 어떤 말을 고르고 그리고 안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길상이와 서희의 혼인 이야기를 이동진에게 듣자마자 신발이란 발에 맞아야지 하면서 길상이에게 모욕이 되는 말을 앞에서 직접 합니다. 그리고 길상이도 굉장히 뜨거운 모욕감을 느끼죠. 작가님이 정리해준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사람 아니게 되어나는 공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훈장이 상대방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사실 더 문제라는 거예요. 다만 김훈장은 길상을 한 그루 나무로 본 것이다. 그럴 때는 그 자신도 나무였다. 돌이었다. 결코 반대 그 자체가 부당했다는 것은 아니다. 부당했던들 어떠랴. 아픔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신라 같은 괴로움이라도 있었더라면 몇백 년의 세월이 몇백 년의 제도가 빚어낸 메울 수 없는 심연, 이편과 저편이 서로 합칠 수 없는 단층. 왜 그것을 여지껏 못 깨달았는가? 아니 못 깨달았을 리가 있나?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미움과 이런 감정을 담아서 말했다면 인간다움이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너는 종놈이니까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상화했다는 거죠. 길상이를 그렇게 본 것에서 넘어서서 말하는 당사자 역시 나무고 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고 인간이려면 인간다움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부에서 독립운동과 친일파의 행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특히 1911년 신해혁명 앞뒤로 있었던 중국의 정치적 상황이 다뤄지고 있어요. 8장 신장을 쪼개어 바치리까에서 송장환이 건피령을 따라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심했다 라고 길상이에게 의견을 전합니다. 자, 그때 이 중국의 정치적인 변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청나라 안에는 이미 만주족과 한족의 대립이라는 구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철도라고 하는 하나의 자본주의화된 사업이 그 민족 자본을 걷어서 철도를 막 만들어 가는데, 그 작업이 더디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의 열강들의 자본을 들여오려고 한 거죠. 그동안 민족 자본으로 모았던 민중들의 반발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것이 1911년 신해혁명의 불씨로 나타났다고 여기서 평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근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가 되거든요. 전 세계의 어떤 근대화는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두 가지 변화를 보잖아요. 정치적 변화는 신분제의 폐지고, 경제적 변화는 자본주의로의 이행인데, 이 신해혁명 안에 갖고 있던 내용들이 대체로 그런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청황제가 몰락하면서 신분제가 폐지되고, 철도 국유화나 민간 자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 자체가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위안스카이나 순원의 어떤 역할들, 그리고 청황제가 몰락하는 과정들이 다 엮여 있다는 거죠. 이 혼란 속에서 조선 독립군이 갖게 되는 그 위협이나 불안정,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8장 신장을 쪼개어 바치리까와 10장 풍운 내용에서는 이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걸 중심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6장 주구의 무리에서 밀정들의 대화를 보면, 그 밀정들이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 제국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보존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누가 욕하겠어? 이런 방식인 거죠. 거기에 각각의 욕망을 대고 있는 윤희병과 송해가 어떻게 밀정이 되어 가는지의 과정이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윤희병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오로지 자기 생명 보존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녀도 내주고, 그리고 뱀도 막 죽였죠. 자, 그 사람이 김두수에게 친일파로 이용되는 과정을 보여주고요. 송해 역시 김두수의 손발이 되어가는데 17장에 나오거든요. 송해의 욕망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과시였던 욕망을 잘 다루지 못했을 때 어떻게 자기 삶에 파괴되어 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독립운동가와 더불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6권의 앞부분에서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내용들 정리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6권의 앞부분에서 좋은 문장 한 문장을 같이 읽어보면서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주가비의 말인데요. 박경린 선생님의 이 여러 사상적 배경들을 쭉 전개하는 과정에 가장 핵심은 생명사상이거든요.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인간다움을 유지하면서 살아남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가장 핵심은 밥입니다. 서로 배고픈 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권부터 지금 6권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 가장 힘든 순간에 밥을 건네고 같이 밥을 먹는 행위가 여러 차례 나오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 얘기가 주가비의 말을 통해 제시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니 혀도 배고픈 정 아는 그게 사람으로서는 제일로 가는 정인디. 혀서 나도 네 아버지를 믿고 정이 들어서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 부모 자석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줄임대 채우는 거로 시작된다, 그거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비꼬아서 복잡하게 삶을 생각하면 오히려 삶이 파괴되어 갑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그리고 나와 같은 감정을 지닌 관계로 봤을 때 우리 인간다움은 결국 지켜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6권의 앞부분 쭉 읽어보시고 뒤에 내용까지 잘 이어서 읽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6권의 뒷부분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저는 여기까지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